오히려 이렇게 내린 위치가 선수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조치였어요. 하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은 다르죠. 손흥민은 애초부터 앞으로 침투를 해서 직접 득점을 하는 것에 장점을 지닌 선수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가 미스매치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은 저번 시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3백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긴 힘든 모습이었어요. 여기엔 선수단 자체의 문제와 전술적인 문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투엘 시절 첼시의 전술과 비교하는 식으로 다뤄봤습니다. 왜 하필 첼시냐면 이 3백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서 챔스 우승까지 이뤄낸 팀이란 점과 나타나는 모양새 자체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당시 첼시는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3-4-3 형태를 취했는데요. 공격을 할 때 양 윙백들이 모두 높이 올라가면서 측면을 담당했습니다. 토트넘도 이와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중미 활용에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움직임이 서로 달랐어요. 왼쪽 중미인 조르지뉴는 센터백들 앞에 위치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있는데 오른쪽 중미인 캉테는 그보다 훨씬 전진하는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조르지뉴가 볼을 뿌리는 데에 장점이 있고 캉테는 넓게 움직이면서 여러 군데에 가담을 하는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면서 좌우측 밸런스가 크게 달라지게 됐죠. 조르지뉴가 올라오지 못하는 캉테의 왼쪽 공간이 비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투엘 감독은 여기를 왼쪽 윙어인 마운트가 내려와서 담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인 형태만 보면 지금 토트넘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첼시는 마운트를 내린 거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내린 거란 점인데요. 마운트는 애초에 미드필더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내린 위치가 선수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조치였어요. 하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은 다르죠. 손흥민은 애초부터 앞으로 침투를 해서 직접 득점을 하는 것에 장점을 지닌 선수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가 미스매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술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그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술이 선수의 장점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무작정 전방 선수를 내렸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그 전방 선수가 지닌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은 다른 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리버풀이 또 다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피르미누를 원톱으로 세웠지만 정작 경기 내에서는 와장창 내리는 플레이를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마운트와 마찬가지예요. 피르미누는 애초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위치가 더 어울리고 장점을 살리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대신에 침투해서 득점하는 역할은 모두 득점왕 수준의 결정력을 보여줬던 살라와 마네가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전방 선수를 하나 내리더라도 전술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모두 득점왕 수준의 결정력을 지닌 케인과 손흥민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둘을 마치 원래는 미드필더를 보던 선수인 것처럼 내려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 케인은 내려가서도 잘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케인이 워낙 장점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괴물 같은 선수이기 때문인 거지. 궁극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득점력을 자랑하는 손흥민과 케인이 둘 모두 좀 더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였고 둘째로 선수단 자체의 문제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센터백 자리가 문제인데요. 첼시의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꽤 많은 경기를 다뤘었는데 그때마다 특별히 조명했던 것이 바로 우측 센터백인 아스필리쿠에타의 움직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스피가 공격을 할 때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첼시가 3백에서 4백 밸런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후방의 밸런스를 바꾸는 전술적 키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덕분에 첼시는 우측 윙백인 제임스가 더욱 공격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측에서 아스피, 캉테, 제임스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측 공격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엔 그 최초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스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진 굉장히 잘했지만 나이로 인해 이제 폼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챔스 우승 직후에 가장 먼저 영입이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토트넘에선 이런 역할을 그럼 누가 맡고 있냐? 저번 시즌부터 계속해서 왼쪽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가 맡았어요. 첼시와는 방향이 반대이지만 벤 데이비스가 아스피와 마찬가지로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데이비스는 여기에서부터 뭔가를 풀어나가는 것에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선수예요. 자기한테 볼이 없을 때는 올라가지만 직접 볼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중미가 뭐 그런 것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윙백이 제임스처럼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탁 하고 틀어막히면서 전개가 답답하게 흐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틀어막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손흥민이 계속해서 더 내려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리시치를 영입했을 때에도 영입한 다음에 한참 후에 다뤘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리시치의 영입은 좌측 센터백과 세트로 다루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너무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결국 그냥 다루긴 했지만 그때 페리시치의 활용 방식을 봤을 때 좌측 센터백의 역할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굳이 말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 토트넘은 중앙에 다이어라는 폭탄도 하나 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3명이라는 숫자를 둔 최후방으로부터 일체의 전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첼시와는 다르게 전개를 함에 있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감독이 누가 올진 모르겠지만 결국 이 자리 보강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